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교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서양 근세사 세 번째 주제 신학로 개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의 개관은 선생님이 이렇게 주제마다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한 번씩 환기하시라고 앞에 이렇게 또 개관은 매 챕터마다 르네상스, 종교개혁, 신학로 개척, 절대왕정, 메타 파트별로 넣어 놓은 거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서 흐름을 한번 환기를 하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신학로 개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신학로 개척, 여기서 우리가 배경, 과정, 그리고 결과, 이 세 가지로 이제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신학로 개척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말 그대로 새로운 항로라는 거예요. 자, 이 신학로 개척, 누가 한 걸까요? 주어가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유럽 애들이에요. 누가? 유럽 애들이. 그럼 어디로 가는 신학로일까요? 네, 어디로 가는 신학로? 바로 동방, 아시아. 이 동방으로 가는 신학로를 개척한 거야. 그러니까 유럽 애들이 동방으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했다라고 하는 되게 서양 중심적인 용어입니다. 자, 그럼 유럽 애들은 왜 동방으로 가는 신학로를 개척했을까요? 이미 동방과의 무역 루트는 있었습니다. 어디였죠? 네, 지중해. 이미 십자군 전쟁 이후로부터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동방과의 원거리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그것 덕분에 이제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동방과의 원거리 무역을 주도했던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이 큰 돈을 벌어들여서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주도하기도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왜 신학로 개척을 또 하게 되느냐? 이미 지중해를 통한 동방과의 원거리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수요가 공급에 비해 수요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중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동방과의 무역으로 들어오는 물건보다 유럽 애들이 원하는 수요가, 그러니까 공급보다, 지중해를 통해서 들어오는 공급보다 유럽 애들이 원하는 수요가 더 많아서 그래요. 갈수록 이 동방에 대한 관심은 점점점 늘고 있었거든요. 오타네요. 동반이 아니라 동방. 이 동방 산물, 차, 비단, 도자기, 향신료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가, 수요가 점점점 늘고 있었습니다. 특히 향신료 같은 경우는 후추로 대표된 향신료 같은 경우는 더 관심이 늘었어요. 왜냐면 유럽 애들이 이제 주식이 고기인데 오늘 여러분도 가끔 좀 음식 못하는 집에 가서 고기를 먹으면 흔히 그 고기 비린내, 돼지 누린내 이런 게 확 올라올 때가 가끔 있잖아요. 오늘날 누린내는 아닙니다. 오늘날은 그래도 다 이게 시즈닝이 돼 있는 고기잖아. 근데 유럽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원래. 거기 그냥 고기를 그냥 생으로 구워서 먹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누린내도 많이 나고 냄새도 많이 나는데 이게 후추를 뿌려 먹으면은 훨씬 잡내도 안 나고 맛있잖아요, 여러분들. 후추가 지금이야 흔하지만 그 당시에는 같은 무게의 금보다 비쌌고요. 당시 유럽 귀족들의 재력을 과시하는 수단이 연회를 열고 그 연회에서 고기 요리를 낼 때 후추를 같이 내줄 수 있느냐 없느냐였어요. 그래서 동방과의 무역이 이득이 거의 500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 10척을 보내도 한 척만 돌아와도 이득을 볼 정도로 그 정도로 수요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야. 거기다가 사람들에게 이 동방에 대한 관심을 더 늘게 한 게 마르코 폴로가 썼던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이에요.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이게 이제 그 원나라 때 쓰여진 책이죠. 여기 원나라 시기 동서문화의 교류 같은 경우는 12번 학습지 3쪽에 나옵니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이븐 바투타의 3대륙 주유기, 여행기, 그리고 교황의 선교사절 단인 카르피니, 그리고 칸의 사절 단인 라판사우마, 이런 것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프레스터존의 전설이라는 건 뭐냐면 당시 유럽 애들이 이제 이슬람 애들, 이 오스만으로 대표되는 이슬람 애들이랑 계속 갈등 관계에 있었잖아요. 십자군 전쟁 이후로부터도. 근데 이제 점점점 이 오스만 제국 힘이 강해지고 이슬람 애들의 힘이 강해지고 있어서 이 유럽 애들이 위기를 느꼈는데 그런 유럽 애들에게 이런 소문이 돈 거야. 프레스터 존이라고 하는 독실한 이 기독교 신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동방으로 가서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었고 그 왕국은 어마어마한 군사력과 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독실한 기독교 국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방에 가서 이 프레스터 존이 만든 기독교 국가랑 연합을 하면 이 이슬람 애들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전설까지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여기다가 방금 말한 대로 십자군 전쟁 이후로 여러분들 새로운 이슬람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시작해서 이 발칸 반도와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시키는 오스만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오스만 제국으로 인해서 지중해 무역이 큰 타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탈리아의 도시 국가들이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동방과의 원거리 무역을 주도했는데 이제는 오스만 제국이 비잔티움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면서 이 지중해 무역을 통한 동서 무역의 주도권이 오스만 제국에게 넘어간 거야. 오스만 제국이 이제 동서 무역의 주도권을 쥐고서 이 무역로를 딱 차단을 하면서 이제 동방과의 직거래를 위한 새로운 무역로가 필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애들은 기존에는 이탈리아 상인들에게만 수수료를 떼면 되는데 이제는 이탈리아 상인들뿐 아니라 오스만 제국의 눈치까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이럴 바엔 차라리 지중해를 이용하지 않고 이탈리아 상인들과 오스만 제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동방과 무역할 수 있는 새로운 무역로, 직거래 루트를 뚫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거래 욕망, 동방으로 가는 새로운 직거래 루트를 찾겠다는 욕망을 뒷받침해준 게 뭐였냐? 당시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서서히 사람들 사이에서 지구가 둥글다라는 지구 구형설이 퍼지게 되고 나침반, 다대 발명품 중에서 화약 나침반 인쇄술은 송나라에서 나와서 원나라식이 유럽 이슬람을 거쳐서 유럽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나침반도 이제 이슬람을 통해서 유럽에 들어오고 또 배를 만드는 조선술도 굉장히 발전합니다. 그래서 머나먼 바다를 항해를 해도 이제 그 파괴될 위험성이 적은 튼튼하고 강한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늘어나요. 그 조선술 같은 경우 좀 용어를 알아두시면 좋은데 여기 오른쪽 아래 보시면 신항로 개척 시기 배의 변화.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유럽 애들이 쓰던 배는 고대부터 쓰였던 배는 갤리펀이라고 하는 되게 그냥 그 근해 바다 연방 그 가까운 연해 지방만 갈 수 있는 조그만한 배였는데 신항로 개척 시기 맞춰서 새로운 배 카라벨선 다른 말로는 캐러벨이라는 새로운 배가 등장하고요. 이 캐러벨이 나중에 뭐로 업글되냐 갤레온이라고 하는 최종 형태까지 진화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캐리비안 해적 같은 그런 류의 영화를 보시면 나오는 그 유럽 애들이 타고 다니는 그 거대한 목조 전함 있죠? 닷도 엄청 많이 달려있고 막 대포도 막 엄청 게 막 달려있고 막 2층 3층으로 막 대포 달려있는 그런 거대한 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갤리온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갤리폰을 넘어 캐러벨선, 갤리온까지 발전했다. 그래서 만약에 자료에 캐러벨, 갤리온 이란 용어가 나오면 이게 이제 신항로 개척 시기 새롭게 나온 그 조선술의 발전으로 나온 새로운 배들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근데 갤리선이건 캐러벨선이건 갤리온선이건 다 18세기가 끝이죠. 왜냐? 그때 18세기는 산업혁명으로 이제는 더 이상 나무배를 타지 않죠. 증기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목조선은 다 산업혁명 이후에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새로운 조선순의 발전으로 등장한 한번 써보세요. 카라벨선 다른 말로는 캐러벨 혹은 갈레온 이런 배들의 등장으로 이제 머나먼 바다를 항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신항로 개척을 가장 먼저 주도한 지역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이베리아 반도입니다. 이베리아 지역. 이베리아 지역이 왜 신항로 개척을 주도했느냐? 당시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지중해가 동방과 무역의 중심지라겠죠, 그죠? 근데 이 이베리아 지역은 위치상 이 지중해 무역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지역은 기존의 동방과의 무역을 주도하는 이 지중해 무역에서 소외되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기존의 동방과의 무역을 주도하는 이 지중해 무역에서 굉장히 소외되고 있었어. 그래서 당연히 새로운 루트를 찾게 되는데 이게 약점이 강점이 된다고 이베리아 지역 자체가 지중해에서는 떨어져 있지만 대서양으로 나아가기엔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바다 대서양에 눈을 돌리는 거야. 그리고 신항로를 개척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고 후원이 필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럼 이런 신항로를 개척하기 위해 그런 걸 후원하기 위해서는 국내 정치가 안정돼 있어야 돼. 그래야 이제 안정적으로 자금을 후원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베리아 반도는 그런 정치적인 안정이 있었느냐?
있었습니다. 왜? 그때가 딱 재정복 운동이 완성됐을 시기예요. 원래 이제 이베리아 지역 자체가 우마이야 왕조 후 우마이야 왕조를 거치면서 이슬람 애들이 지배했던 지역인데 이 재정복 운동, 레콘키스타로 이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겠다는 움직임이 나왔고 결국 1492년 이슬람 최후의 거점인 그라나다를 점령하면서 재정복 운동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재정복 운동이 완성되기 직전에 에스파니아랑 포르투갈 같은 왕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들도 등장을 하게 되죠. 이러한 정치적인 안정 덕분에 이 대서양 가뜩이나 대서양 진출에 유리한 기점도 있고 그리고 정치적인 안정으로 탐험가들을 안전하게 지원해 줄 수 있었다. 그래서 이베리아 지역에 새로운 재정복 운동으로 나온 에스파냐 포르투갈이 신행로 개척을 후원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주도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지중해 무역에는 불리했지만 대서양 진출에는 유리했고 거기다 재정복 운동으로 정치적인 안정도 이루어져 있어서 신항로 개척을 주도했다라는 건데요. 자, 이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개괄에서 말씀드렸지만 문제 나오는 패턴 일단 과정 자체가 이제 직접적으로 문제에 나오는 시작인데 어떤 식으로 나온다고 했죠? 네, 국가별 시기별로 문제가 나온다고 했죠. 포르투갈의 후원을 받아서 신항로 개척에 나선 그 사람들과 업적, 에스파냐의 후원을 받아서 신항로 개척에 나선 사람들과 업적, 이걸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이 사람들과 업적을 자료로 주고 역으로 이 사람들이 어느 나라의 후원을 받았냐 해서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에스파냐랑 포르투갈에 묻는 국가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이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주도한 신항로 개척의 시기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우선 각국의 후원을 받아서 신항로 개척이 이루어지는 것을 시간의 순서대로 한번 정리하고 국가별로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지도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신항로 개척을 주도한 이베리아 국가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있죠. 이 이베리아 반도, 이베리아 지역에서 얘들이 신항로 개척을 주도하고 있다. 왜? 지중해 무역에서는 불리하니까. 이 대서양을 통한 기존의 이 지중해 무역에서는 소외되고 가뜩이나 오스만 제국이 앵판치고 있으니까 이제 이 지중해가 아닌 새로운 대서양을 통한 신항로를 동방으로 가는 항로를 개척해보자 라는 건데 자 포르투갈과 에스파니아가 바라는 건 뭐예요? 신항로예요. 어디로 가는 신항로? 동방. 아시아로 가는 신항로를 개척하겠다라는 목적은 같은데 방법에서 차이가 납니다. 포르투갈은 어떤 방법을 생각했느냐. 제가 이제 포르투갈은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포르투갈은 파란색, 에스파니아는 빨간색으로 해보겠습니다. 포르투갈은 대서양 저편으로 아무것도 없는 정보도 없는 곳에 맨땅으로 헤딩하는 거 좀 어렵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그나마 우리한테 익숙한 아프리카, 이 아프리카를 지나서 아시아로 가는 항로를 개척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보자 라는 생각을 했고요. 에스파니아는 어차피 새로운 항로를 개발할 거면 과감하게 나가자. 그래서 이렇게 대서양을 직통으로 건너서 바로 동방으로 가는 항로를 뚫어보자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은 아프리카를 거쳐서 아시아로 가보자. 에스파니아는 대서양을 직통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아시아 동방으로 가는 신항로 개척인데 방법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선 건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의 후원을 받은 바르톨로메오 디아스라는 사람이 포르투갈이 바라는 대로 이 남쪽으로 쭉쭉쭉쭉쭉쭉쭉쭉 내려가요. 아프리카를 지나서 아시아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이 대서양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갑니다. 근데 가도 아프리카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아, 이대로 끝인가? 절망인가? 할 때 아프리카가 딱 끝나고 아프리카를 꺾어서 갈 수 있는 봉우리가 발견된 거야. 그래서 이거를 바르톨로메오 디아스가 뭐라고 불렀어요? 희망봉이라고 부른 거예요. 첫 번째, 바르톨로메오 디아스가 디아스가 어디를 발견했다? 포르투갈의 후원을 받아서 희망봉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포르투갈이 치고 나오니까 에스파니아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에스파니아가 노려질 수 없다. 우리도 새로운 탐험가를 후원한다. 하고 에스파니아가 이제 탐험가를 후원하게 됩니다. 에스파니아는 누구를 후원했냐? 당시엔 허풍쟁이라고 놀림받고 있던 백수 콜럼버스를 후원하게 됩니다. 콜럼버스는 에스파니아가 원하는 대로 대서양을 직통하는 항로를 개발하기 위해 과감하게 대서양 바다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한 땅의 섬에 도착하게 돼요. 콜럼버스가 에스파니아 후원을 받아서. 그때 이제 콜럼버스는 그들의 목적이 동방이잖아. 그래서 콜럼버스는 본인이 대서양을 지나서 꿈에도 그리던 동방, 그 중에서도 향신료의 나라 인도에 왔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서인도 제도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는 인도가 아니죠.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거였던 거야. 대서양 건너 아메리카라는 미지의 대륙이 있었고 그 아메리카 대륙 건너 태평양을 한참 건너야 아시아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걸 몰랐으니까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이곳이 인도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그곳을 서인도 제도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왜 나오죠? 콜럼버스는 서인도 제도를 구세주라는 뜻의 산살바도르라 불렀으며 죽을 때까지 이곳을 인도로 알았다. 그래서 뜬금없이 여기 인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순서상 여기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기다가 적을게요. 두 번째, 우리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지나서 어디를 서인도 제도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씩 주고받은 거죠. 포르투갈의 후원을 받은 바르톨로메오 디아스는 아프리카 최남단의 희망봉을, 에스파니아의 후원을 받은 콜럼버스는 대서양을 횡단해서 서인도 제도를 발견한 거야. 그리고 두 나라 간의 갈등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쟁까지 나올 정도,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갈등이 너무 심해지니까 두 나라 간에 우리 선의의 경쟁을 하자 해서 중재를 부탁합니다. 누구한테? 로마 교황에게. 둘 다 가톨릭 국가거든요. 그래서 로마 교황이 두 나라를 중재해주기 위해 맺은 조약이 여기 위에 나오는 토르데시아스 조약이야. 에스파니아 요청으로 교황이 대서양에 가상의 선을 하나 찍 그은 거예요. 원래 처음 그은 건 여기였어요. 그리고 서쪽은 이 선을 기준으로 서쪽은 에스파니아, 동쪽은 포르투갈이 가져라 이랬는데 이러니까 이제 포르투갈이 이거 너무 불리한 거 아니냐 이래서 선을 좀 땡겨. 그래서 나오는 게 토르데시아스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이 선을 기준으로 서쪽은 누가 가져라? 에스파니아가 가져라. 그리고 동쪽은 포르투갈이 가져라. 이렇게 나눈 거야. 자, 그래서 이 선 때문에 여러분 이 선으로 인해서 아메리카 대륙은 거의 다 에스파니아가 가져갈 수 있게 된 거야. 근데 딱 하나 걸리는 곳이 있죠. 어디? 그렇지. 브라질 딱 선에 걸리잖아. 그래서 이 브라질은 예외적으로 포르투갈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을 제외한 나머지 남아메리카 대륙은 다 에스파니아가 가져가는데 이 브라질만큼은 포르투갈이 가져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멕시코나 아르헨티나나 페루나 이런 나머지 아메리카 대륙 애들이 다 에스파니아를 공용어로 쓰거든. 근데 브라질만 유일하게 포르투갈어가 공용어예요. 그래서 브라질은 포르투갈, 그리고 이 브라질을 제외한 남아메리카 지역은 에스파니아의 식민지가 되어서 이렇게 포르투갈어, 에스파니아어를 각각 공용어로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서양의 가상의 선을 찍 그었다. 이게 바로 토르데시아스 조약. 토르데시아스 조약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나라의 선의의 경쟁만 남았죠. 그래서 이 다음에 또 선빵을 친 건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은 이 바르톨로메오 디아스가 발견한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을 지나 그 희망봉 발견의 성과를 이어받아서 희망봉을 지나 인도에 도착하는 데 성공하게 돼요. 인도의 이 캘리컷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인도 항로를 발견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그게 바로 바스코 다가마예요. 바스코 여기다 쓰면 좀 그런가요? 네 번째. 바스코 다가마. 이 바스코 다가마가 희망봉을 지나서 인도 항로를 개척하게 됩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또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에스파니아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에스파니아는
마젤란과 그 일행들을 고용을 해서 세계 일주를 시키게 됩니다. 마젤란과 그 일행은 에스파니아의 후원을 받아서 대서양 남아메리카를 쭉쭉쭉 지납니다. 그래서 남아메리카를 돌아가요. 그래서 여기를 마젤란이라고 그래. 그리고 정말 드넓은 태평양을 지나 필리핀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마젤란은 죽어요. 당시에 필리핀은 이미 그 전부터 이슬람 애들이 진출을 해가지고 이슬람교를 많이 믿는 지역이었어. 근데 이제 마젤란 자체가 이 독실한 가톨릭 신자여서 필리핀 원주민들에게 가톨릭을 믿어라 하고 강요하다가 갈등이 벌어져서 필리핀 원주민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사실 마젤란은 죽었지만 마젤란 일행은 살아남아서 탈출하는데 성공해요. 그러니까 마젤란 없는 마젤란 팀이야. 노홍철 없는 홍철 팀 이런 느낌이죠. 아무튼 마젤란은 죽었지만 그 일행들은 살아남아서 비록 포르투갈이 발견하긴 했지만 돌아올 때는 어쩔 수 없죠. 희망봉을 지나 인도양을 지나 희망봉을 지나 에스파니아로 돌아오는데 성공해. 세계 최초의 세계 일주에 성공한 거죠. 마젤란 세계 일주 성공. 오케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순서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배운 내용을 한번 선생님과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포르투갈의 후원을 받은 게 누구였죠? 바르톨로메오 디아스. 바르톨로메오 디아스가 아프리카 남단에 희망봉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라별로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르톨로메오 디아스가 발견한 희망봉의 성과를 이어받은 게 바스코 다가마. 이 바스코 다가마가 희망봉을 거쳐서 어디에? 인도에 도착하게 된다. 인도 도시 캘리컷에 도착해서 인도 항로를 개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포르투갈이 이제 이렇게 바르톨로메오 디아스의 희망봉 발견과 바스코 다가마의 인도 항로 개척, 요거는 좋은데 포르투갈 애들이 이렇게 아시아 지역에 진출해 보니까 아시아 지역을 힘으로 먹는 건 불가능했어요. 아직 산업혁명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힘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을 때야. 근데 아시아에는 인도에는 무굴 제국, 중국에는 명나라, 한반도에는 조선, 일본은 그냥 전국시대였고 나름 쟁쟁한 문명 국가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포르투갈이 이거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힘으로 먹는 건 불가능하다 생각을 해서 포르투갈은 나름 그냥 무역 거점을 마련한 다음에 나름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아시아 국가들과 무역을 전개하게 돼요. 그래서 힘으로 정복한 게 아니라 무역 거점 도시들을 마련한 다음에 인도 항로를 이용해서 이 아시아 지역을 선점하고 그들과 무역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포르투갈이 차지한 무역 거점이 이란의 호르무즈, 중국의 마카오, 인도의 고아, 동남아시아의 물라카인데 이게 막 에스파니아처럼 기존의 문명 국가를 파괴하고 한 게 아니라 나름 그냥 무역 거점을 마련한 거예요. 무역 거점. 그래서 이 포르투갈이 차지한 무역 거점 도시들, 호르무즈, 마카오, 고아, 물라카 이런 도시들은 여러분들 자료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물라카 같은 경우는 뭐랑 헷갈리시면 안 되냐면 중국의 명나라에 영락제의 명령을 받고 환관 정화가 조공 그걸 질서를 확대하기 위해서 원정을 떠납니다. 이게 신앙도 그쪽보다 먼저였죠, 그죠? 그때 이제 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화교들이 엄청나게 진출을 하잖아요. 화교들이 진출을 하죠. 그러면서 이 물라카 왕국에도 화교들이 활발하게 진출을 하고 이 화교들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정화의 무덤을 사당을 만들어 주니까 그게 뭐였죠? 삼보묘였죠. 삼보묘. 그래서 이 물라카가 나오면 정화의 원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파니아는 이렇게 인도 아시아 지역에 이런 거점들을 마련하고 무역을 전개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시아의 거점은 다 포르투갈 차지였는데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이 아시아의 거점에서 에스파니아가 점령한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바로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왜냐? 마젤란이 죽었잖아. 가다가. 에스파니아가 마젤란에 복수를 하겠다. 그래서 에스파니아가 좀 무리를 했어요. 무리를 해서라도 원정군을 보내서 필리핀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미국에게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필리핀은 이슬람 문화,
에스파냐 가톨릭 문화, 미국의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나라야. 여기 가서 보시면은 되게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렇게 아시아의 지역에 인도 항로, 아시아 선점의 인도 항로를 발견한 이후에 이 아시아 지역에 무역 거점을 마련하고 향신료 무역을 통해서 아시아 무역을 주도했던 게 누구? 포르투갈. 그래서 일본에 조총을 전해준 것도 포르투갈이에요. 전국 시대인 일본에 조총을 전해주고 이게 이제 임진왜란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런데 얘들아, 이 포르투갈이 차지한 이 아시아의 무역 거점이 나중에 누구에게 넘어가게 되느냐? 네덜란드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포르투갈이 차지하고 있던 이 고아, 물라카, 마카오, 호르무즈를 중심으로 한 이 아시아 무역의 주도권이 네덜란드에게 넘어가게 돼요. 이 네덜란드가 포르투갈을 꺾고 아시아 무역을 선점하게 되거든요. 아시아 무역을 이제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국시대 때까지 일본에 조총을 들여준 건 포르투갈 상인들인데 나중에 에도막부 때 일본에 온 거는 네덜란드 상인들이잖아. 그래서 나가사키 지역에 인공섬인 데지마를 만들어가지고 이 네덜란드 상인으로부터 에도막부가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죠. 나낙이라고요. 그리고 조선에 온 것도 하멜 이런 사람들도 다 네덜란드 사람들이잖아요. 네덜란드 애들이 포르투갈에 이어서 이 아시아 무역을 주도해서 그래. 물론 나중엔 영국이 다 가져가긴 하지만요. 자, 아무튼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에스파니아의 후원을 받은 것.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횡단해서 아메리카 대륙의 서인도 제도에 도착합니다. 당시 콜럼버스를 후원했던 건 에스파니아의 이사벨라 여왕이었어요. 그리고 마젤란 일행은 세계 일주에 성공을 해서 지구 구형설을 입증했다. 근데 마젤란 일행은 오는 길에 필리핀에서 마젤란이 죽고 남은 대원들이 인도양과 희망봉을 거쳐서 그 인도양이랑 희망봉 나온다고 이거 포르투갈어인데 이거 포르투갈이 발견한 거잖아 해가지고 마젤란 포르투갈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돌아오는 길은 어쩔 수 없어. 마젤란 일행이 에스파니아에 후원을 받았지만 돌아올 때는 인도양이랑 희망봉을 안 거치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젤란 일행은 돌아올 때 포르투갈이 발견한 인도양과 희망봉을 거쳐서 귀환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에스파니아 애들은 주로 어느 지역을? 네, 아메리카 지역을 선점을 했죠. 토르데시아스 조약 때문에. 그래서 아메리카 지역을 가게 되는데 에스파니아 애들은 아시아 지역에 진출한 포르투갈과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인도 항로를 거쳐서 아시아에 진출했을 때 이미 아시아에 강력한 국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무역 거점만 마련하고 평화적으로 무역만 했지만 에스파니아가 아메리카에 진출했을 때 아메리카에는 아시아처럼 강력한 문명이 없었어요. 기존에 아메리카에 있던 문명인 아스테카 문명이나 잉카 문명은 문명의 수준 자체는 나름 높았지만 물질 문명이 너무 낮았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철기도 없었고 말도 없었어. 여전히 석기랑 청동기란 말이야. 이러니까 군사적으로 상대가 안 된다라는 걸 파악하고 에스파니아 애들은 아메리카에서 침략적 모습을 보이고 아메리카 문명을 아예 파괴시킵니다. 코피아인 기억나죠? 코르테스가 아스테카를, 피사로가 잉카를 파괴하고 아메리카를 완전히 식민지로 만들게 됩니다. 아메리카 대륙은 대부분 다 에스파니아가 가져가지만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어디는 브라질은 포르투갈이 가져가죠. 토르데시아스 조약 때문에. 토르데시아스 조약. 데시아스 조약. 그래서 얘들아 다시 한번 순서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신앙도 개척의 순서대로 일단 다시 정리해본다 생각하고 국가별로 정리해봅시다. 자, 다시 한번 포르투갈과 에스파니아 우리 국가별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포르투갈의 후원을 받은 건 희망봉을 발견한 바르톨로메오 디아스와 캘리컷에 도착해서 인도 항로를 개척한 바스쿠 다가마였죠. 얘들을 가지고 자료를 주고 포르투갈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은 아시아의 여러 가지 무역 거점을 마련해서 향신료 무역을 주도했고 나중에 네덜란드에게 뺏겼다. 그래서 포르투갈은 인도아시아 지역. 근데 예외적으로 어디는 필리핀은 에스파니아가 가져갔다. 그리고 포르투갈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어디를 가져갔죠? 네, 브라질을 가져갔죠. 자, 그리고 에스파니아의 후원을 받은 활동이 뭐였죠? 네, 대서양을 횡단해서 서인도 제도에 도착한 콜럼버스. 그리고
세계 일주에 성공해서 지구 구형설을 입증한 마젤란 일행. 이 콜럼버스랑 마젤란을 가지고 에스파니아를 물을 수도 있어요. 에스파니아는 아메리카 대륙을 선점하고 기존의 문명을 파괴했죠. 근데 아메리카 대륙 중에서도 브라질은 포르투갈이 가져갑니다. 그 에스파니아는 또 예외적으로 어디? 대부분 다 포르투갈이 장악한 인도아시아 지역에서도 필리핀, 이곳은 에스파니아가 장악을 했었다라는 거죠. 자, 이게 국가별이고요. 시기별로 한번 정리해보면은 다시 한번, 제일 처음에 바르텔로메 디아스가 희망봉을 발견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에스파니아에서는 콜럼버스를 시켜서 서인도 제도를 발견했고요. 그런 다음에 양국 간의 사이를 중개하기 위해서 토르데시아스 조약이 맺어지게 되고, 이것 덕분에 포르투갈이 브라질을 가져가죠. 그리고 네 번째로 포르투갈 후원을 받은 바스코 다 가마가 캘리컷 인도항로를 개척하고, 마지막으로 에스파니아 후원을 받은 마젤란 일행이 세계 일주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국가별 시기별로 여러분들이 신앙도 개척의 내용을 정리해 두셔야 돼요. 제가 또 여기다가 시기 순서대로 정리도 했습니다. 나머지 탐구 자료들 여러분들 꼭꼭꼭 보시고요. 이거는 지도랑 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설명해 준 내용을 차분하게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신앙로 개척의 결과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